지금 중국 경제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2008년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경기 후퇴 기간은 1년 반으로 막아냈어요. 지금은 그게 사실 참 어렵게 됐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지금 붕괴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빈집이 6,500만 채였다는 어느 학자의 발표가 있었어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이고요. 제 나이 70에 박사학위도 겨우 받은 경제학자이자 문열인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자기네들이 목표로 했던 5%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뭔가 이상해요. 오히려 지금 중국 경제의 실상은 요 며칠 사이에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인 센전에서 노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모습들이 방영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 경제의 실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금융위라는 홍수를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지금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홍수가 지금 그 댐을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댐 위로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중국이 머지않아 심각한 금융위기 늪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를 해요. 근데 이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부풀어 올랐다가 이게 꺼지면서 발생을 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는 게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인 거래 수단의 기능,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의 역할을 해요. 준통화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붕괴되면 통화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유동성이 축소되면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이죠. 그래서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그만큼 약해지고 또 경기는 빠르게 후퇴하게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지금 붕괴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2019년도에 빈집이 6,500만 채였다는 어느 학자의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6,500만 채가 빈집이라니까요. 자기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수를 조사해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걸 중국 정부가 어거지로 지금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릉 투자신탁회사가 소속된 중쯔 국제금융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았어요. 이미 지난해 11월 달에 지불 능력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제2금융권이 거의 모두가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다면 제2금융권의 도산위기는 머지않아 제1금융권으로 이게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동영상이나 TV 화면에 이렇게 방영되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도 몰라요. 통계보다 그게 실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방송에서 이렇게 가끔 내보내는 거 보면은 건물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벽도 지금 막아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에 왔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을 거예요. 지금 빈집이 지금 1억 채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 단지도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수백만 채에 이른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거의 붕괴됐고 부동산 건설업체들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에요. 오랜 세월 저축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심각해요.
부동산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투기 광풍이 불고 그 다음에 반년에서 1년 정도 패닉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1년 사이에 벌어져요.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한 5, 6년 걸리는데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은 주택 소유가 허용된 게 1998년이에요. 그때 허용되자마자 일반 그 국민들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갑자기 커졌겠어요. 그때부터 부동산 투기 붐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내내 그 부동산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거품이 계속해서 커진 거예요. 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그 거품이 2010년대 말쯤에 최대한 부풀어 올랐다가 2019년부터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중국은 경제 체제가 강력한 통제 체제예요. 이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개인의 사업이나 경제 활동들이 지금 자유화돼 있다 그러지만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요. 심지어는 기업들에도 공산당원을 파견해서 관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발생하는 금융위기도 그런 통제 경제 체제를 통해서 붕괴되는 걸 막아왔어요. 근데 이 막아온 게 지금 한계에 와서 지금이 와서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터졌다고 말해도 좀 불편할 정도로 앞으로는 더 심각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 것은 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그 욕망이 커졌을 때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미리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왔으니까 곧 이어서 수요가 사라진 공동화된 때가 닥쳐요. 그때 패닉이 오고 곧 이어서 붕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붕괴가 벌어진다면은 이제 새로운 수요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축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이 보통 한 5년에서 6년이 걸려요. 중국은 이번에 부동산 붕괴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한 5, 6년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갈 거예요. 장기 정체기 다음에는 다시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겠죠. 저축이 또 축적이 되고 그게 이제 수요로 이어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투기 열풍이 불게 돼요. 이게 부동산의 일반 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비교적 빠르게 하면 그 기간이 단축이 돼요. 근데 경제난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저축이 그만큼 충분히 축적이 안 되니까 그 기간이 길어져요. 심지어 아예 부동산 투기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 이래 지금 30년 이상 초장기 저성장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할 저축에 충분히 축적이 안 돼 있고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1980년대 말 수준을 지금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중국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제정책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과 똑같은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일본을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중국도 초장기 저성장 궤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싱가포르, 우리나라, 대만 이런 등등 몇 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선진국 문턱에 갔다가 좌절한 나라들은 수십 개 국가예요. 이란도 그렇지, 이집트 그렇지, 파키스탄 그렇지, 멕시코 그렇지, 아르헨티나는 아예 선진국에서 지금 탈락했지. 이렇게 선진국 문턱이 그만큼 높아요. 근데 그것만 넘어서면 또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탈락하는 사례도 아르헨티나를 빼놓고는 없어요. 견고한 성이죠. 선진국이라는 성에 올라서기만 하면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가요. 이제 중국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판단은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계속해서 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가 진행될 때 비로소 성장은 지속 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 활동도 자유화시키는 거잖아요. 경제 활동이 자유화되면 기업의 경제 활동, 개인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민주화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계속 그 깊은 늪에 빠져드는 원인 중 하나예요. 근데 그보다는 더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본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갑자기 달러당 160엔대에서 지금 170엔대 넘게 유지하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는 호전된다. 이렇게 믿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수출은 환율이 올라갈 때 반드시 줄어요. 이건 반대 사례가 없어요. 경제학 이론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데 현실이 먼저, 이론이 먼저예요. 현실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난을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일본은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고환율 정책을 8차례 펼쳤는데 단 한 번도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수출이 증가하는 것도 기껏해야 6개월 이상 증가한 적이 없어요. 경기는 환율이 오를수록 후퇴하곤 했어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번영하던 경제라도 후퇴 길로 걷게 되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그 나라는 번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경제학 이론이 가르치는 대로 환율을 올려주면 수출 잘 되겠지 이런 판단으로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근데 이거는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풀코스트 원리라는 게 있어요. 기업은 정상 이윤 플러스 생산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근데 환율이 올라서 이익이 늘잖아요. 기업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수출가를 깎아줘요. 그래서 수출이 줄어요. 그뿐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면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기준 수출액은 줄어요. 이 풀코스트 경제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중국 정책 당국이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중국의 수출 수입이 급감했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건 변명에 불과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런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거예요.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세계 무역은 물론이고 중국과 미국에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고환율 정책, 하나는 시진핑 리스크. 독재 정권이 강화되면서 경제 활동들이 자유롭지 못해지니까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거는 사활을 걸고 육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활을 걸고 육성했던 그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숫자로는 절반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금액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1, 2, 3등 하는 기업들이 생산량도 많고 또 이제 판매량도 많으니까 금액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숫자로는 그래요. 그래서 회사는 존재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서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부도 사태가 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럼 지금도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좀비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이제 그런 경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 좀비 기업도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 산업이 성공한 사례가 세계사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물론 몇몇 사례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금융적으로 혹은 다른 세제상의 이런 혜택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은 경쟁력, 성장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체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성장력과 경쟁력이 클 수가 있어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니까 그 지원을 받고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이 크게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실 중국은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때 빈집이 6,500만 채였다니까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그때부터 붕괴됐었어야 하잖아요.
그걸 억지로 막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헝다그룹 파산에 직면했었죠. 2022년도에는 완다그룹 또 파산에 직면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비구이안. 이게 지금 중국 부동산 서열이 5위 안에 들어요. 모두 다. 헝다는 한때 1위였고 비구이안도 한때 1위였어요. 이런 부동산 그룹이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사실상 파산한 게 헝다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급강하하면 경제 내에 통화가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국은 그거를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로 그 금융위기의 진행을 계속해서 막아왔어요. 막아왔는데 그 흐름은 이제 느려졌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에 닥쳐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제2금융권의 주로 이제 투자 신탁회사들, 이 투자 신탁회사들은 거의 모두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로서는 그럴 만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지방정부부터가 지금 문제잖아요. 어떤 지방정부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심각해요. 그동안에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의 30 내지 40%를 충당해 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거의 안 팔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들 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지방금융공사도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제1금융권도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지방정부들 그리고 제1금융권 이거 보살피는 것도 지금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2금융권이 붕괴가 되면 제1금융권이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는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서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금융위기는 엄청 심각했어요. 3월에 베어스턴스가 무너진 다음에 중소은행들 연달아 무너졌어요. 그리고 9월에는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거는 공사예요.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주는 공사 성격의 회사인데 여기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그 뒤로 미국 전 금융기관들이 붕괴 위기에 처해요. 투자은행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상업은행들조차도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겨우 연명을 해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주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그 타격을 최소화시켜요. 사실은 당시의 금융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G7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G20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G20 회원국들의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모두 다 불러놓고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협조해서 금융위기를 타개해 나가자. 미국이 금융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그 타격은 전 세계에 미치고 여러분 국가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협조를 요청을 해요. 실제로 미국은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에 보는 통화를 2배로 늘려요. 기준금리도 0.25%까지 낮춰요. 재정지출도 8천억 달러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축소 재생산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내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심각했던 금융위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 기간은 1년 반으로 막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 참 어렵게 됐어요. 특히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늪에 빠져들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해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금융위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요.
금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경기는 급속하게 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미국은 참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요.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낮아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졌냐? 미국 연준이 장차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의 힘 때문에 지금 그 역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낮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달러가 바로 약세로 돌아서니까. 그래서 현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이 되고 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넘어서면 시장금리가 오른 만큼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MBS 등의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금융기관들. 근데 파생금융상품은 레버리지가 20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채나 MBS 등의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20배가 떨어져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경영 수준이 악화되고 그중에 어느 금융기관인가는 파산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른 금융기관들은 금방 전염이 돼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전형적인 정책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이 미국에 저축을 하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국내 저축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빨려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경기는 바로 후퇴를 시작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미국은 지금 주식시장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37,000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3,600에서 떨어져서 지금 2,500대에서 지금 그 주가지수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들 경제 상황은 나빠요. 그럼 미국 혼자 경제가 잘 나갈 수 있겠냐고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를 칠 거예요. 올해는 미국이 경기 후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수출이 중국에 대해서 급감을 했잖아요. 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는 건 틀림없어요.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 관계도 아주 밀접하잖아요. 무역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보다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믿고 싶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은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한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험한 영을 내려서 한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엔터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잖아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은 물론이고 중남미 시장 개척해냈잖아요. 유럽 시장, 중동 시장, 서남아시아 시장, 심지어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고 있잖아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기업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우리 수출도 그렇잖아요. 지금 유럽은 장기간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크다니까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그런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에요. 우리 정부가 자꾸만 고환율 정책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힘을 써요. 실제로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물론 고환율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그 논리는 훌륭해요. 우선 그 얘기 하잖아요. 수출이 우리 GDP의 절반 이상이다. 성장의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그건 국민 사기극이란 말이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액이에요.
근데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의 약 4배 정도 돼요. 그럼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반면에 내수는 90%가 넘어요. 그럼 수출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내수가 부진해지면 경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수가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내릴 때 확장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들, 식량 자원, 공업용 자원, 기타 자원들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주요 시설재들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소비자도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내리면 더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국내 물가는 더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같은 수로 더 많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성장률은 높아져요. 이게 세계사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나라에서는 그래요.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에서는 환율 올려서 수출 증가해요. 근데 흑자인 나라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우리 정부는 지금 자꾸만 환율이 높아져야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어야 성장률도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역사가 그걸 거부를 했는데 왜 현실은 보지 않고 이론에만 집착하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금 매년 대규모 흑자잖아요. 그만큼의 외환이 지금 국내에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자꾸만 시장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경상수지 흑자본을 즉각 해외로 유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등등 재원이 좀 풍부한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증권회사, 또 은행 등 금융회사들 여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해외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펼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죠. 경기는 하강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대 그 후반 이래로 지금까지 초장기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이 고환율 정책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가 환율이 시장에 의미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만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도 6%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2015년에는 GDP의 7%가 넘었어요.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2021년도에도 4.9%를 기록했어요. 그럼 당시에도 성장률 6% 이상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는 잘못된 믿음에 매여서 지금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려고만 해요. 근데 세상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유불급이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해요. 아무리 바람직한 경제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성장률도 지나치게 높으면 안 좋아요. 금방 경기가 하강으로 꺾여요. 국내 저축도 아무리 많아도 과도하면 이게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과유불급이에요. 지금 일반 경제 연구소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낮은 게 아니에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